안녕하세요. 빅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9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팬 여러분들 멋진 주말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페낭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 지난 주말 동안 정말 많이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끄고 방송을 녹화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편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화면에 이렇게 얼굴을 노출하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퉁퉁 부은 모습으로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도 만끽하면서 열심히 미준 채널 그리고 미준 올인원 멤버십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7월 29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먼저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의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간을 일주로 바꿔놨죠.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현상이 7월 내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의 폭은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올라간 종목의 수는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메가테크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빨간색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그 의미는 하락폭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5.97%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8.11%, 엔비디아 역시도 4.13%나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메가테크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는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의 마켓 폭을 보시면요.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9.58을 찍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500대 기업 중에 무려 70% 가까이는 단기적으로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여러분들께서는요. 왜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지? 폭락장이 오는구나.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테크주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리스크, 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말하는 리스크는 보통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얘기하는 리스크랑은 약간 다릅니다. 주식 시장의 리스크는 뭐냐면요.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ETF 3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전체 S&P 500을 추정하는 SPY, 스파이고요. 두 번째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을 모아놓은 QQQ입니다. QQQ는 더욱이 금융주를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테크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OXX라는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종목의 구성 비율을 좀 보시면요. 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리스크가 나와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는 504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개가 아니고 504개인 이유는요. 기업에 따라서 티커 네임이 2개인 기업이 있죠. 구글 같은 경우죠. 그것 때문에 50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QQQ 역시도 102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OXX를 보시면요. 35개의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를 계속해서 적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보통 우리가 스파이보다는 QQQ의 변동성이 더 크고 또 SOXX가 반도체라는 섹터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ETF의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네 번째 리스크가 나와 있잖아요. 이 리스크 부분에 현재 스파이 같은 경우는 B+로 굉장히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 QQQ는 C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OXX는 D-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 얘기는요.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또 특정한 섹터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그 의미가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1개월 동안의 성적을 보시면 SOXX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스파이는 0.2% 소폭으로 하락한 반면 QQQ는 마이너스 3.62, 그리고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는 무려 6.54% 떨어졌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하지만 이거를 기간을 늘려서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은 스파이가 플러스 19.52, QQQ는 플러스 22.70, 그리고 반도체를 추종하는 XOXX는 플러스 34.38로 가장 좋은 주가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1년뿐만 아니죠. 기간을 5년으로 늘려도 80.2%, 137%, 그리고 217%고요. 과거 10년간의 성적을 봐도 175%, QQQ는 378%, 그리고 SOXX는 721.6%로 가장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위험성, 그 리스크라는 것은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변동성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기간에 들어섰을 때 주식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라, 이렇게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조언들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언은 아니다. 단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면서 좀 장기적으로 쉽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낫다. 따라서 분산 투자를 여러 섹터에 걸쳐서 하는 것이 좋다. 즉 예를 들어서 스파이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11개 섹터에 골고루 투자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요 지수들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면요,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은 1.54% 급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1.53% 떨어진 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나스닥을 보시면 무려 3.16%나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소형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600은 무려 3.25%나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도 3.14% 단 한 주 만에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소형주와 테크주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8의 성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준 탑 18이 미준 탑 19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올려드린 포스팅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미준 탑 18 리스트가 살짝 업데이트 되어 미준 탑 19이 되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를 위해서 선정했던 블록 주식의 모멘텀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록 주식 대신 한국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BITU, 프로시어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를 추가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는 B2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종목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을 B2로 옮길 계획이다, 이렇게 저의 계획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을 BITU로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 지금 한 달도 그렇고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비트코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확하게 좋은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BITU를 선호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기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금액은요, 전체 투자 자금의 5% 미만에 불과하다. 그리고 언제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 자금을 가지고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로드컴 주식을 제가 미준 탑픽에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꼭 투자를 하고 싶었던 종목이나 지나치게 주가가 높아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브로드컴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량의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투자 현황을 여러분들께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이런 투자 현황을 반영하면서 미준 탑픽 19 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준 탑 19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가 흐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IMMR, 이머전 코퍼레이션이 11.29%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x ETF TNA가 10.01%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TNA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간 무려 37.36%의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블루버드 코퍼레이션이 플러스 5.71, 제타가 플러스 4.09, IWM, iShares Russell 2000 ETF가 플러스 3.40%, 그리고 아이트론도 1.88%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BITU가 플러스 1.19, 비트코인이 1.12%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위시해서 소형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종목은 다 하락했는데요. TSMC가 마이너스 2.31,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71,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45, 브로드컴 마이너스 3.64, 엔비디아 마이너스 4.14, 팔란티어 마이너스 4.90, 앱러빈 마이너스 5.2, 구글 마이너스 6.00, AMD 마이너스 7.65, 테슬라 마이너스 8.11, 마지막으로 SMCI가 10.6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일주일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만한 뉴스 몇 가지를 선정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선정한 뉴스는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근원 PC 물가 지수입니다. 다행히 굉장히 좋은 그런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금요일날 장세가 좋았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선호하는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 이게 바로 근원 PC이죠. 자, 이 근원 PC가 6월에 완만한 속도로 상승을 했고요.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는 연준 관리들에게는 고무적인 신호를 보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임무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두 번째는 고용시장을 잘 유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경제도 나빠지지 않고 또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굉장히 멋진 수치가 PC 물가지수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 그리고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핵심 개인 소비 지출, 우리가 영어로는요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줄여서 PCE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Core PCE가 5월보다는 0.2% 상승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랑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에 발표된 경제분석국 데이터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하면 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조금만 더 가면 2.0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진전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 조정 소비자 지출은요 0.2% 증가했으며 5월의 증가율은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지출이 아직까지도 계속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죠. 따라서 경제는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요일 분기별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대부분 예상대로 나오면서 국채는 랠리를 펼쳤고요. 주식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전달 5월달의 핵심 PC 인플레이션은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반올림 기준으로는 여전히 0.1%를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제 3개월 연율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은 2.3%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 연율은 뭐냐면요, 3개월의 인플레이션 수치에다가 곱하기 4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2.3%를 기록했는데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보고서는 연준의 긴축 캠페인이 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몇 가지 고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정리 나와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다음 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 따라서 8월 달에는 FOMC 미팅이 없거든요. 따라서 8월 달은 쉬고 9월 달 가면 드디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루빌라 파루키가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는 메모에서 연준의 관점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여건 모두 정책 입안자들이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문을 열기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요 별도로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죠. 자, 이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전히 높은 물가와 낮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들의 기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7월 달에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또 다른 보고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지고 물가는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연준에서 9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준 방송에서는 지난 2주간 소형주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번 시장의 로테이션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은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 시장은 반짝이는 새로운 장난감, 즉 소형주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은 하락했지만 사실상 상승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따라서 적절히 분산 투자를 했다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요, 지난주에 0.4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S&P 500 지수인 SPX는 1.54% 떨어졌고요.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16%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나스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얘기는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올해 들어서 나스닥은 18%나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 들어섰고요. 투자자들은 알파벳을 필두로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구글 주식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주가가 6.2% 하락했고요. 이는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즈, 아마존닷컴 등 지수 상승률을 상회하는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지난주 테크주들의 움직임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테크주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인 마인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테크주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거운 주식보다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큰 주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렇게 테크주들이 한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몰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S&P 600 지수는 지난주 투자자들이 소형주를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기술주 비중을 약간 줄이도록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면서 3.6%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소형주가 신나게 달리고 있는 이유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살펴보던 것처럼 금요일날 발표된 6월달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5월달에 2.6%보다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죠. 2분기의 국내 총생산 GDP는요, 예상보다 높은 2.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열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따라서 적절한 상태로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합하면요, 시장의 예상대로 9월달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여러가지 매출과 이익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난 2주 동안 S&P 600 지수가 약 6%나 상승하는 등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요, 기술적으로 조정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주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에버코어 ISI 전략가 줄리안 엠마뉴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순환매가 더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순환매, 즉 테크 주식에서 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은요,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단순히 금리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금리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올해 소형주 매출은 매분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5년에는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이 5%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비용이 너무나 많이 상승하지 않는 한 이익 마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S&P 500의 예상 이익 성장률보다 약 5%포인트나 높은 19%의 어닝 성장이 예상이 된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2025년에 소형주는 매출 성장이 5%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진이 굉장히 좋게 향상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금리가 떨어지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는 어닝이 내년에 한 14%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소형주는 그거보다 5%포인트나 높은 19%의 어닝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기업들이 이러한 성장을 달성한다면 소형주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충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밸류에이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S&P 600 지수는요, 내년 예상 수익의 약 15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ER이 15배라는 거죠. 자, 그런데 S&P 500 지수의 20.8배보다 약 30%나 떨어져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는 최소 2010년 이후에 가장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소형주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면요, 이 격차는 2021년, 2015년, 2008,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더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요, 현재 PER이 15배인데 이 15배가 16배, 17배, 18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압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덜 압축되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는요, S&P 500은 20배가 넘어가죠. 근데 지금 현재 소형주는 15배잖아요. 15배가 20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16배, 17배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요, 쪼잔한 마음 자세, 영어로 스몰 마인디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몰 마인디드는 뭐냐면요, 스몰, 즉 소형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라, 이러한 투자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정리해보면요, 내년에 S&P 500에 비해서 소형주의 어닝 성장률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무려 19%의 어닝 성장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주가가 이미 이 어닝 성장 때문에 2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만약에 어닝이 이렇게 좋게 되면요, 멀티플이 지금 15배인데 15배에서 16배, 1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소형주는요,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어닝 역시 동반 상승할 것이다. 그 얘기는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주의 분위기가 좋은 건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테크주들의 분위기는 언제쯤 개선이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번에 차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테크주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요, 기술적인 조정에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이거든요.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기술적인 이정표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투자기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칩의 지배적인 제조업체 엔비디아는요, 7월 달에 들어서만 주가가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차트 분석가인 자베드 미르자가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주식이 주가 모멘텀을 측정하는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표, 우리가 영어로 MACD라고 부르는 거죠. 이 MACD를 기반으로 할 때 기술적인 매도 신호를 촉발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술적 신호가 경고하는 유일한 매도 신호는 아니다. 따라서 MACD 말고도 지금 매도 신호를 보내는 기술적인 지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엔비디아 주가가 50일 이동 평균의 중요한 기술적 수준 아래로 이동했다. 보통 우리가 5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50일 이평선은 단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는데 가장 유용하다,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일 이평선은 보통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요, 엔비디아 주가가 50일 이평선을 뚫고 밑으로 떨어져 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매도 압력의 초기 징후를 보이는 거래량.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초기 기술적 부정적 신호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따라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을 차트 전문가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베드 미르자에 따르면요, 주목해야 할 주요 레벨에 있는데 현재 주당 약 118달러의 엔비디아의 50일 이평선이 걸쳐져 있다고 합니다. 50일 이동 평균의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 아래에서 며칠 동안 종가가 형성된다면 새로운 단기 조정 국면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 94.94달러까지 현재 수준에서 16.9%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113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118달러를 뚫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상승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머무른다. 그 얘기는요, 118에서 막히고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6%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보인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AI가 기업 수익 증대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이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경영진에까지 확산된다면 엔비디아의 신규 주문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위기 그리고 모멘텀이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는 8월 28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조금은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주식 모멘텀을 보시면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11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6가지는 매수를 주고 있다. 따라서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나왔던 MACD 레벨을 보시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38로 셀, 매도 의견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일, 20일, 30일, 50일 이평선이 차례로 다 무너졌죠. 따라서 지금은 118달러에 걸려있는 50일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못해줬다. 따라서 이 위로 다시 상승하는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를 봐도 비슷한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요. 6개월 차트를 보시면 여기 118달러의 부근에 하나의 전고점이 걸려져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118달러 부분에서 단단한 지지선 그리고 50일 이평선이 겹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13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118 이상으로 올라가는가 아니면 쭉 떨어지면서 한 96달러의 다음 지지선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 떨어지는가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이고요.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너무나 좋았는데요. 그럴 만한 뉴스가 두 가지나 발생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대형 호재 중에 첫 번째는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뉴스고요. 미시간 주의 연금 기금에서 이번에 660만 달러의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이 비트코인의 ETF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한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미시간주 말고도요. 윈스콘신에서도 이미 이 ETF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주정부에서 드디어 비트코인의 ETF를 사기 시작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한 가지 더 뉴스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연방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절대 매각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을 위반해왔다.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마라. 따라서 비트코인을 원래 팔면 안 되는데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팔아왔다는 거죠. 올해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오후 저는 미국이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완수할 것이다.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의 엄청난 옹호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의 연설 도중 잠시 하락을 했는데요. 금세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 내내 트럼프는요. 공화당의 암호화폐 수용 증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인 강경한 규제 접근 방식 사이에 대조를 그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 트럼프는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탄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우리 미국의 매우 나쁜 일이다. 만약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정치적인 이유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대신 해리스가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어서 환호하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 1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나열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밤 암호화 십자군을 해제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 역시도 친 비트코인적인 발언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5가지는 매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6개월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모습이 좋습니다. 여기 더블 바텀이 보이잖아요. 두 번이나 하락하다가 막혔죠. 따라서 64,000 바로 아래에서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위에 보시면요. 여기 저항선이 있었는데 저항선을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2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 기간에도 미준 방송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송 시간이 조금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대에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의 시간대는 한국보다 1시간 늦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간은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